우리나라 간암 환자만 16,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간이 손상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많은 독소 물질들의 유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간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고 해도 과하게 섭취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아미 정원영입니다. 오늘은 TVAOM에서 전해드리는 세 번째 건강 강의, 아파도 힘들어도 좀처럼 내색하지 않는 장기, 바로 침묵의 장기라고도 불리죠. 이 침묵의 장기, 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OECD 국가 중 간암 발생 1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56만 명의 간암 환자가 발생하는데 이 중 우리나라 간암 환자만 16,0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 한국의 간암 발생률은 단연 1위라고 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한국인은 23.5명이 간암 진단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23.5명, 이게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일본의 경우 인구 10만 명당 11.2명, 미국은 10만 명당 4.5명가량이 간암 진단을 받는다고 하니 한국인의 간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리서치 기관 마이크로밀 코리아가 한국인 남녀 1000명에게 간 건강에 대한 관심과 노력 관련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평소 간 건강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는 한국인은 28.2%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에 반해 간 기능을 지키는 것이 내 몸에 꼭 필요하다고 대답한 한국인은 70.3%인데 이 필요성을 인지하는 것에 비해 간 건강을 위한 노력을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각심 대비 노력이 적은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이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간의 구조 및 특징, 그리고 간의 기능, 마지막으로 간의 기능 저하의 원인 및 영양 솔루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의 구조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은 둥그란 직삼각형 모양으로 오른쪽 윗배에 자리하고 있고요. 인체 컨트롤러인 뇌와 함께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장기로 꼽힙니다. 유전학적으로 생명 유지에 필요가 없는 신체 부위는 도태되어 작아지거나 없어지는 데 반면 생명 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장기는 그 반대의 길을 걷는다고 합니다. 간이 인체에서 가장 큰 장기라는 사실은 간이 인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맡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덕분에 간은 전체의 30% 정도 남아 있어도 건강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체의 핵심 장기는 모두 단단한 뼈의 보호를 받는데요.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뇌가 두개골의 보호를 받고 심장이 왼쪽 갈비뼈의 보호를 받듯 간도 오른쪽 갈비뼈의 보호를 받습니다. 간은 갈비뼈로 둘러싸여 복부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 간 인대에 의해 크게 자엽과 우엽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또한 간은 혈관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 짙은 젓갈색을 띠며 간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이 간을 의성하고 있는 간세포는 간의 주 기능인 해독, 단백질 합성, 물질 대사, 호르몬 분비 등의 역할을 합니다.
즉 간의 역할과 간세포의 역할이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님들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모두 하시나요? 네, 건강검진 할 때 간 기능 검사하는 부분에서 AST, ALT 수치를 꼭 검사하실 거예요. 이 AST와 ALT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간세포에 존재하는 효소들입니다. 그럼 간세포가 손상이 됐을 때 왜 이 수치들을 보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물을 가득 담고 있는 물병이 깨지면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그림에서 보면 간세포가 깨지면 그 안에 들어있던 효소들이 혈액 속에 많이 나오게 되고 그 효소, 즉 AST, ALT 수치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 기능 검사를 볼 때 우리는 AST, ALT 검사를 하는 이유입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간 기능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식품 하면 어떤 원료가 떠오르시나요? 네, 맞습니다. 밀크시슬 추출물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 밀크시슬은 왜 간 건강에 도움이 준다라고 알려져 있을까요? 여기 한번 그림에서 보시면 이 실리마린, 즉 밀크시슬 추출물을 2개월간 하루 140mg 꾸준히 섭취하면 ALT와 AST 경우의 수치를 살펴보시면 ALT의 경우 103에서 41로, AST 같은 경우에 53에서 29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약처에서는 밀크시슬 추출물을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기능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자, 그럼 간의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이중 혈관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이 다른 장기와 달리 특별한 혈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혈관에서 엄청난 양의 혈액을 공급받습니다. 이 모든 장기는 동맥에서만 혈액 공급을 받는데요. 간은 동맥과 함께 간 문맥이라는 특별한 혈관을 통해 혈액 공급을 추가로 받습니다. 이 동맥은 산소 공급을 주로 맡고 간 문맥은 영양 공급을 주로 맡습니다. 이 간 문맥을 통해 간에 유입되는 혈액이 간 동맥을 통해 간에 유입되는 혈액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그림에서 살펴보면 간 문맥은 장과 간 사이를 고속도로처럼 연결하고 있죠. 즉, 장에서 간으로 문맥이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장에 유해균이 증식해서 내독소가 생겨나면 그 내독소가 혈류를 타고 간에 도달하게 되겠죠. 이렇게 도달한 내독소는 간에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 건강을 잘 지키시는 것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하는 좋은 방법, 첫 번째,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요. 두 번째, 유익균의 섭취를 늘려주는 것. 세 번째, 유익균의 먹이인 식이섬유 섭취 역시 늘려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간의 세 번째 특징은 재생의 장기라 불릴 만큼 재생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에서도 간의 재생 능력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에게 불을 훔친 죄로 절벽에 묶여 매일같이 독수리에게 간을 쪼이는 형벌을 받는 프로메테우스 신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하룻밤이면 간이 다시 재생되는 덕분에 프로메테우스는 고통스러운 형벌은 영원히 끝나지 않고 되풀이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신화에 담겨진 간의 재생 능력에 대한 이야기는 터무니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간은 3분의 2가량 떼어내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복구될 만큼 간의 재생 능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은 현대의학에서도 정설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잘라내서 다른 사람의 간에 붙여주는 간이식 수술이 가능합니다. 간은 탁월한 재생 능력 덕분에
웬만한 상처는 스스로 치유합니다. 그리고 뼈 조직에 붙어있는 연골처럼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인체 구조물은 상처가 나도 잘 복구가 되지 않지만 간은 복구될 가능성이 그 어느 장기보다 높습니다. 하지만 계속 조금씩 손상되어 구조적 변화가 오면 재생 능력이 뛰어난 간도 원산 회복이 힘들어집니다. 이때는 철저한 관리와 치료로 더 이상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막고 주변의 건강한 재생 능력을 도와서 간 기능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시켜야 합니다. 오빠 변했다. 네, 구조에 대해 알아봤으니 간의 기능에 대해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간은 인체의 화학 공장이라 불릴 정도로 하는 일만 무려 500가지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크게 4가지 정도로 간의 기능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독소를 제거하는 해독 기능입니다. 간은 독성 물질이나 노폐물들을 무해한 성분으로 바꿔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많은 영양소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뒤에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 기능입니다. 간은 독성 물질뿐만 아니라 몸에 나쁜 세균을 처리하기도 하는데요. 간에는 균을 잡아먹는 쿠퍼세포라는 특수세포가 있어서 장에서 간으로 문맥을 타고 유입되는 세균들을 파괴하는 면역 기능을 수행합니다. 간은 이렇듯 해독과 면역작용을 하면서 인체의 청소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몸에 필요한 여러 물질을 만드는 생산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간은 하루에 1리터씩 쓸개즙을 생산하여 지방의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단백질 합성을 통해서 혈액 응고인자와 알부민 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간경화와 같은 질환의 경우 그 간 기능이 저하되어 코피가 나거나 멍이 쉽게 들고 복수가 차는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단백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간은 할 일이 다 끝난 호르몬을 파괴하거나 적혈구를 재활용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적혈구가 적절하게 재활용되지 못하면 눈이나 피부에 황달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간은 매우 다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생명의 적신호가 켜집니다. 그럼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대한간학회 간건강백서의 자료에 따르면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극심한 피로나 건태감이 느껴진다. 즉, 잠을 충분히 잔 것 같은데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간 기능이 저하되었다는 신호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갑자기 술이 약해지고 술이 깨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건 간이 알코올 처리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측 상복부가 답답하거나 불쾌감이 있다. 즉, 간세포의 파괴가 진행되면 뒤에서 상복부에 걸쳐 답답한 느낌이나 통증, 불쾌감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성의 경우에 생리불순이 나타나고 남성의 경우에 성기능 장애나 여성형 유방이 생긴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간이 호르몬 생성과 배출에 중요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간이 이상이 생기면 호르몬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배에 복수가 차고 붓거나 가스가 차거나 방귀가 자주 나온다. 이 간 상태가 악화되면 배에 물이 차는 복수가 생기는데요. 이 전조 증상으로는 갑자기 배에 가스가 차거나
방귀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번째는 몸에 경련이 일어난다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간이 이상이 생기면 비타민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역시 간이 하는 역할인데요. 이 역할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몸에 경련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피부가 가렵다라는 건데요. 즉, 담즙의 흐름이 차단되어 혈액으로 들어가 피부에 침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8번째, 대변이 흰색이고 소변이 진한 갈색을 띈다. 이 뜻은 담즙이 막혀 대변에 섞이지 못하면 변 색깔이 흰색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9번째, 손톱이 하얗게 변하고 줄무늬가 생겼다라는 건데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만성 간염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손바닥, 팔, 가슴 등에 붉은 반점이 나타난다. 이 간경화나 만성 간염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위에 총 10가지 증상 중에 3가지 이상에 해당되면 간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 전문 의료기관에 찾아가 검사해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증상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준비하고 같이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도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간은요, 침묵의 장기예요. 마치 비유하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맡겨도 척척 잘하고 너무 잘하다 보니까 일을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는데도 불평 한 번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챙겨야 하고 더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뭐 알아서 잘 하겠지? 불평도 없는데 하고 넘기면 어느 날 갑자기 사직서를 쓰죠. 그럼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너 힘든 티도 하나도 안 냈잖아. 그러면 그제서야 한마디 합니다. 저 너무 힘들었어요. 그저 말을 안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직서를 내는 직원은요, 절대 결정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우리 간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우리가 정말 괴롭히고 아무리 힘들게 해도 힘든 티, 아픈 티를 한 번도 안 하다가 간에 불편함이 생겨서 병원을 가면 그땐 이미 늦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하지 그랬어. 그래서 평소에 간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열악한 영양 섭취, 가공육, 패스트푸드 및 식용색소, 방부제, 활성산소와 미세먼지 등 입으로 들어오는 우리 몸을 위협하는 다양한 성분들 너무 많죠. 이런 해로운 성분을 제거하는 기능이 바로 해독 기능입니다. 이 간의 해독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하게 해독한 물질이 들어가서 뿅 하고 해독이 풀리는 것은 아니고요. 좀 복잡하게 총 3단계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복잡한 3단계 시스템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인데요. 이제 간은 들어온 독을 해체하는 반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속에 물리적으로 해로운 독소들이 들어올 때는요, 절대 혼자 들어오지 않고 예리한 파괴력을 둔화시키기 위해서 이 독소는 이 지방에 쌓여서 해독기관인 간으로 운반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에 쌓인 독소를 받은 간은 1단계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어떤 독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지방에 쌓여있는 독을 하나하나 다 해체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지방에 쌓인 독을 해체하는 과정을 지용성 독소를 수용성으로 바꾼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지방에 쌓여있는 독소를 하나하나 해체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우리가 쓰레기 봉지 안에 쓰레기를 다 꺼내서 해체했을 때 굉장히 많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이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B나 구리, 망간, 셀레늄,
비타민 A, B, C, 실리마린이 이 해체 과정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이렇게 간에서 1단계 해체 과정이 끝나면 간에서 이루어지는 2단계 해독 과정은 포합 반응입니다. 이 포합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이 서로 껴안다라는 뜻인데 의학적인 용어로는 생체 내에서 약물, 동물 따위의 유해 물질이 다른 물질과 결합하는 일, 즉 다른 물질이랑 결합해서 독소를 배출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독소가 들어온 것들을 다 해체해서 보니 이 독소는 이 물질이랑 결합을 시켜야지 배출이 잘 될 것 같고 이 독소는 B라는 물질이랑 결합을 시켜야 잘 배출될 것 같다라는 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행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단계만 해독이 잘 되고 2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죠. 더 강한 독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2단계 해독 역시 잘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때 필요한 영양소들은 이렇게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등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영양소들이 결핍되지 않게 음식을 통해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해독의 최종 단계는 독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는 배설 반응입니다. 1단계에서 독소를 풀어서 해체해서 내놓고 2단계에서 그 독소를 포합하여 잘 버릴 수 있게 만들었으면 마지막으로 혈장과 신장을 통해 소변 또는 담즙을 통해 대변으로 배설하여 버려야지 해독의 모든 과정이 완성됩니다. 간에서 해독된 독성 물질은 담즙과 함께 장에 버려집니다. 이 장에 버려진 담즙 속의 독소는 식이섬유에 의해서 흡수되어 체외로 배설돼야 합니다. 이때 만약에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독성 물질이 다시 재흡수가 되거나 장내 세균에 의해 독성이 첨가되어 더욱더 강력한 독성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독소를 우리 몸속에서 완전히 버리고 해독의 과정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달콤한 백미의 전분질뿐만 아니라 거칠더라도 미강층이 포함되어 있어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류를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 손상의 원인 두 번째, 과도한 알코올 섭취입니다. 이 알코올은 위장에서 소량 분해되고 위장을 거쳐 소장에서 흡수된 알코올은 혈관을 통해 간으로 이동합니다. 간은 알코올 분해의 가장 중요한 장기로 섭취한 알코올의 90% 이상이 간에서 분해됩니다. 이 간으로 운반된 알코올은 알코올 분해 효소를 통해 아세트알데히드로 분해가 되는데요. 이 알코올 분해 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는 안면 홍조나 빈맥, 구토, 두통 같은 숙취를 유발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세트알데히드는 대표적인 간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반응성이 매우 강해서 간세포 내의 여러 기관과 결합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형태를 변형시키고 세포막을 손상시킵니다. 따라서 간에서는요, 2차적으로 한 번 더 분해가 돼서 독성이 있는 아세트알데히드에서 독성이 없는 아세트산으로 변환을 시키는데요. 만약에 내가 술을 먹고 숙취가 오래 간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두 번째 해독작용이 작동이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약간의 술은 건강에 이롭다라는 기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하지만 서양인에 한해서 나온 논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신경학회 공식 학술지에서는요,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인의 약 40%는 아주 소량의 음주에도 안면 홍조나 메스꺼움, 숙취 이런 특이적인 생리 반응이 굉장히 오래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서양인과 확연히 다른 특징인데 술을 조금만 마셔도 몸이 빨개지고 힘든 사람은
건강을 위해 소량의 술도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이런 증상은 이런 아시아인들이 유전적으로 서양인들보다 아세트알데히드를 무해한 아세트산으로 처리하는 기능, 그러니까 이 유독한 물질을 이렇게 무해한 물질로 처리하는 기능이 절반 이하, 심지어 10분의 1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간에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술을 마셔도 얼굴이 붉어지고 숙취가 오래 가시는 분들은 금주가 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금주는 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술을 자제해 주시고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과도한 알코올 섭취 후에 숙취 해소를 하고 싶을 때 도움이 되는 음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술 먹은 다음 날 얼큰한 음식을 많이 찾으시죠. 하지만 얼큰한 음식은 대체로 맵고 짜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해장국으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럼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바로 손상된 간을 보호하고 부족해지기 쉬운 영양소를 보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 간이 잘 회복되기 위해 단백질 섭취가 필수적이고요. 또한 여러 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역시 고갈되고 부족하기 쉽기 때문에 이들 역시 보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떨어지는 세 번째 이유,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은 2016년 기준 유병률이 34.8%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비만이 간암 발생률 및 사망률을 높이는 주요 위험 요인으로 보고돼 한국인의 간 건강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비만은 간 건강을 무너뜨리는 불씨로 작용을 하는데요. 일단 비만하면 간에도 다른 조직처럼 정상보다 많은 양의 지방세포가 축적되기 때문에 그 결과 지방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방간은 알코올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닌가 의아하실 텐데 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 역시 지방 합성을 촉진시켜 지방간이 되지만 그 비율은요. 전체 지방간의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80%가 음주가 아닌 비만 때문에 생깁니다. 이 비만은 남녀노소도 가리지 않고 특히 요즘 같은 시국에 소아청소년의 비만 인구 비중이 늘면서 이 어린 나이에 지방간 환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간이라고 하면 이게 너무 흔한 질환이다 보니까 너도 지방간이고 나도 지방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별게 아니네 하고 관리를 제대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이 지방간 중에 10에서 20%는 지방간염으로 악화가 되기도 하고요. 또 지방간염 환자 중에 10%는 간경병증이라는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간경병증이 10년 정도 지속이 되면요. 4명 중에 1명꼴로 암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간은 간경병과 간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비만으로 인한 지방간을 치료하는 약은 나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본으로 돌아가라. 비만으로 인해 지방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체중 조절이 답입니다. 이 간 내 지방이 쌓이고 있다면 체중 조절 반드시 필요한데요. 매일 체중을 재고 섭취한 음식을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탄산음료나 과일 주스는 지방간 발생을 유발합니다. 또한 혈중 지방산 농도를 높이는 패스트푸드 역시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2012년 미국 간학회와 미국 소화기 학회에서는 내 체중의 3에서 5%의 체중 감량은 간 내 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고 간 내 염증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내 체중의 10%까지 감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 체중의 10% 정도는 감소해 보는 것이 간에 쌓인 지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간 내 지방이 쌓일 때 도움이 되는 영양소 첫 번째, 오메가3입니다. 지방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 간에서 지방이 많이 만들어지고 축적되어 지방간이 발생하다 보니 무조건 총 지방량을 줄이려고 하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탄수화물, 포화지방산의 섭취량이 많고 섬유소, 오메가3 지방산의 섭취량이 적을 경우에 지방간의 발병률이 증가된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지방의 총 섭취량뿐만 아니라 지방의 종류에 따라서도 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방, 특히 포화지방산은 지방간의 주요한 위험 요인이 되므로 줄이고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불포화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간 내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두 번째 영양소,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을 부족하게 섭취해도 지방이 간에 쌓이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백질이 부족해서 간에서 지방을 운반하는 지단백질의 합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간에서 생산된 지방이 이동하지 못하고 간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럴 때에는 단백질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전복, 바지락 등의 풍부한 메티오닌과 같은 필수 아미노산은 간에서 합성된 지방을 운반하여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양소, 식이섬유입니다. 이 탄수화물, 특히 과당과 같은 단순당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증가된 인슐린은 지방 조직의 지방을 분해해서 혈중 유리지방상의 양을 증가시킵니다. 그 결과 간으로 유입되는 유리지방산의 양이 증가하게 되며 간에서 지방의 합성도 증가하게 되어 지방간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런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소화를 지연시켜 인슐린의 분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섭취를 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는 섭취한 지방 그리고 콜레스테롤 등과 결합해서 우리 몸 밖으로 일부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당, 혈중 인슐린, 혈중 유리지방상의 농도를 감소시켜 간에 과도하게 쌓이는 지방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영양소는 레시틴입니다. 레시틴의 경우 지방간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켜 준다는 보고가 있으므로 레시틴 역시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많은 독소 유입에 따라 간이 나빠지기 때문에 독소의 유입을 최소화해 주시고 간 해독 단계에 도움을 주는 밀크시슬이나 비타민 B군의 섭취도 고려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도한 알코올 섭취인데요. 특히 한국인은 알코올 해독 능력이 서양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과도한 음주는 피해 주시고 혹 과도한 음주를 했을 때 숙취 해소를 위해 단백질이나 비타민을 섭취해 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만으로 인한 지방간의 경우 전체 체중의 3에서 10% 가까이 천천히 감량해 주시고 오메가3, 레시틴, 식이섬유와 같은 식품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영양소 외에도 규칙적인 생활, 운동 반드시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간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영양소라고 해도 과하게 섭취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따라서 일일 섭취량에 맞게 섭취해 주시고 간의 기능이 이미 떨어지신 분이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한 후 그 처방에 맞게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TVAOM 공식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간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